네, 안녕하십니까. 김범철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제 강화도 조약 나머지 원문 부분 한번 해볼게요. 우선 1조의 내용은 이미 충분히 했었죠. 그래서 넘어가고요. 다음에 이제 2조입니다. 2조는 이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신을 왔다 가고 이제 그 사신을 서로 교류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보면 사신을 파견하는데 경성에 파견합니다. 그리고 누구하고 하죠? 예조판서. 그러니까 이게 요즘으로 치면은 그 외교부죠. 그 다음에 일본어, 그 조선은 또 마찬가지로 동경에 파견합니다. 그래서 누구죠? 외무경. 이게 이제 외무장관이겠죠?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 그 현대적 외교 관계가 수립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3조. 이제 기 군문을 사용하되 한문 통역 그 한문으로 만드는 게 있죠. 한문 역본을 만드는 거죠. 일본은 자기네 나라 문자를 하고 조선은 어떠죠? 한글 쓰나요? 아니죠. 진문. 이거 한글 아니라 한자입니다. 한자. 이 한자가 뭐냐면 그 간자 그 진문은 한자입니다. 진짜 문자라는 뜻이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직 하면서 확인을 못했는데 일본에서 의도적으로 그 협약을 이제 협약하면은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선하고 일본. 그럼 어떻게 조선은 한자 쓰고 일본은 일본말로 했대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따로 한문 번역본을 이렇게 갖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그 일부 학자들은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 여기 있는 내용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내용이 틀리다고. 근데 저는 말로만 틀리다고 하고 실제로 무엇이 틀린지에 대한 내용은 보지 못했어요. 보통 이런 일을 누가 많이 했냐면은 중국 애들이 많이 했어요. 중국 애들이 이제 러시아하고 네르친스초크 조약이나 이런 거 맺잖아요. 이럴 때 중국이 자의적인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막 그 문자상의 오류를 이용해서 그 아전인수격 해석을 많이 했죠. 중국이 똑같이 이런 짓을 누구하고 하려다가 영국하고 하려다가 아주 그냥 개차반나게 깨졌죠. 러시아 애들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이런 일을 일본이 했다는 건데, 개인적인 생각은 일본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거 안 하고도 여기 충분히 여기서 이용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번역문의 약점을 이용하는 거는 보통 약한 자가 하는 겁니다. 네? 나는 그렇게 해석 안 해. 이런 거 약한 자가 하는 건데, 이거 강화도 조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본이 강한 자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짓을 했을까? 사실 의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이거 보통 이제 좌파 역사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좌파들의 역사 인식은, 기본적으로 사실에 근거했을 때만 인정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좀 조잡한 국수주의적인 경향, 그 다음에 국제법을 과연 알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가? 라는 의문이 많이 들어요. 특히 이건 그래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조 나오죠. 4조. 그 초량에 일본 공관이 있었어요. 아직 그 외관이 있었죠. 부산에. 그래서 무역 장소였고, 관례와 개혁하고 이제 편하게 좀 해보겠다는 거죠. 이 새로 의결되는 조약에 근거하여 무역 업무 처리할 거고, 그쵸? 다음에 5조에 기재하는 2개의 항구를 개항하고,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으로 2개를 먼저 개항하고, 그 이후에 또 이제 합니다. 그래서 또 토지 임차를 가능하고요. 토지 임차 집 짓고 조선 백성의 집을 임차함 각기 당사자 간의 처리에 맡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항구 2개소를 택하여 지정한답니다. 그 다음에 20개월 내로 한다고 하고요.
육조는 별게 없어요. 만약에 이제 바다를 타고 가다가 한국에 표류가 됐어요. 조선에 표류가 됐어요. 그러면은 조선에 표류가 됐을 때 그거 도와준다 이런 뜻입니다. 조선에 도와주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다음에 7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선국 연해도서의 암초는 종전에 점검을 하지 않은 까닭에 지극히 위험하므로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롭게 해안을 측량함을 허가하여 그 위치와 깊이를 명시하고 해도를 작성하여 양국 선박으로 하여금 위험을 피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이제 그 강화도 조약에서 해안 측량권을 줬다는 건데, 요즘은 이런 거 어떻게 하나요? 뭐 요즘도 암초가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요즘에 어떻게 하나요, 이거? 각 국에 도선사를 두죠. 저쪽에서 배가 들어오면요, 내가 그쪽 항구에 접안할 수 있게 좀 안내해달라고 합니다. 그 배에서 입항을 할 테니까. 그러면은 도선사가 안내합니다. 뭐 이쪽 좌연투로 우연투로 하면서 그 도선사들은 항구에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니까 그걸 해서 이렇게 안내합니다. 그걸 도선사가 하는데, 당시에 조선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직접 해야지. 그래서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롭게 해안을 측량함으로써 허가하여 그 위치와 깊이를 명시하고 해도를 작성하여 한다. 우선 조선이 도선사가 없다라는 게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제 자유롭게인데, 자유롭게가 여기 어디야? 요 자유롭게라고 하는데, 요거는 실제 원문은 수시 이렇게 돼 있어요. 수시. 이 원문이 아니네. 내가 보니까 위에 이게 한자 적혀서 원문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이게 수시라고 돼 있어요. 수시 원문에 보면은. 그럼 이게 해석이 달라요. 수시라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게 있고, 또는 아까 좀 5조에 우리 항구 개방했잖아요. 이때 항구 개방해서 요 항구 들어올 때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그 해석에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했냐 보면은 볼게요. 우선 해안 조사는 언제나 가능한가라는 게 문제점인데, 우선 이건 첫 번째로, 이건 도선사 문제를 제가 첫 번째 지적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일본 측 문헌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일본 애들이 언제든지 와서 이렇게 막 훅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뒤에 나오면은 이 강화도 조약에 따른 실무를 하기 위해서 규칙 같은 걸 만들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따르면 뭐라고 나오냐면, 먼저 일본 애들이 항구에 배를 대고 해안 조사를 해가지고 배를 대고 싶으면 먼저 조선 정부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통보를 받은 조선 관리는 그쪽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도록 지시를 내려줘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조선 애들이 이거 거부하면 나가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 측 문헌에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야, 우리가 얘네들이 도선사 서비스를 이용 못하는데, 조선에 배를 대면 조선에는 도선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도선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그래서 그러려면 해안을 순찰해야 되는데, 조선 정부에 먼저 통보했을 때 조선 정부가 항상 해줄 게 의문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아까 전 보다시피 막 개길 게 많아요. 수시라고 했는데, 야, 수시가 말이 되니 임마? 그러면서 아까 전 뭐라고 그러죠? 그 5조 항구 개방할 때 이때만 하는 거야 라고 주장하면서 뻗대길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침략에 따른 무엇을 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아까 전 강화도 영종진에서 싸운 거 봤잖아요. 어떻게 됐죠? 아주 그냥 병신같이 다 깨지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무슨 이런 걸 하고 할 필요 있어요? 그냥 들고 밀어오면 되지? 전혀 이건 침략이라기보다는 진짜 상업적인 목적이 더 커요. 왜냐면 조선에서 도선사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이걸 안 제공해주니까 스스로 주권 행사할 만한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해야 되는 것, 그런 목적이 훨씬 큽니다. 침략이다?
뭐 이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도선사 서비스가 없었다는 거, 능력이 안 된다는 거, 이게 더 큰 문제였어요. 다음, 일본 정부는 조선국이 지정한 각 항구에 수시로 일본 상인들을 관리할 관리를 설치할 것이다. 그 관리가 소재지 지방 책임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그러니까 뭐 요즘처럼 뭐 대사관, 영사관이겠죠. 대사관이라기보다 영사관에서 뭐 이런 걸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국 관리는 조금도 이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 양국의 상인이 상호 거래상에 불이익을 끼칠 때 양국 관리가 취조하여 그 손해를 배상시킬 것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배상할 이유가 없다. 네, 10조는 뭐 이제 소위 말해서 치외법권이라는 문제인데요. 한번 볼게요. 일본국 백성은 범죄를 했는데 그게 조선국 백성에게 관계되는 사건이 있으면 모두 일본국 관리가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이 있는데 가해자가 일본인이에요. 근데 피해자가 조선인이고, 이러면 누가 한다? 요 가해자 따라간다는 거죠. 다음에 똑같이 조선이면 일본한테 했어요. 그럼 누가? 조선이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때는 누가 해? 일본이에요. 이때는 누가 해? 조선이에요. 결국 뭐죠? 속지주의가 아니라 속인주의를 택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그게 뭐 치외법권 문제로 그렇게 볼 수 있을까 라는 게 좀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정말 치외법권이 뭐하면 이거 일본국 백성에게 깽판 쳤을 때도 일본이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거는 뭐 그냥 현대 기준으로 생각을 한 거고, 그 당시의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미국이 일본을 개항하면서 이런 비슷한 조항을 둬요. 왜 그렇게 뒀냐면은, 야, 니네 형사법전을 봤더니만 엉망진창이더라. 우리는 최소한 그 범죄자들한테 이러이러한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근대적 형법을 우리는 갖고 있는데 너희들은 근대적 형법 아니지 않느냐. 정말 이상한 뭐 과거에 뭐 대명률 이런 거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명률에 기초해서 만든 거죠.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너네 대명률에 그렇게 맡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안 된다. 우리 사람들은 근대 형법에 맞게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니네들이 바꿔라. 근대 형법으로. 그럼 내가 니네 형법 따를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도 들어와서 했는데 이거보단 약하죠. 그냥 속인주의로 갔습니다. 일본은. 네.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하고 조약을 맺어요. 근데 그 나라는 근대 형법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뭐 미란다 워닝도 없고 형사소송법도 없고 변호사도 없고 뭐 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 나라는 어떻게 해요? 만약 추장이 알아서 다 해요. 그리고 추장이 지정한 그 밑에 부추장들이 재판을 다 해버려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 나라하고 조약을 맺을 때 그 원시 추장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조약을 맺을 수 있을까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그래야 그 나라의 속지주의를 적용해서 그 나라 추장법을 따른다고, 예? 그 나라 부족법을 따른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나라 부족법에는 눈알 하나를 뽑는다. 뭐 절도한 사람은 손을 자른다. 강간한 자는 성기를 자른다.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나요? 일본국은 이때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 기존 형법을 많이 개화한 상태고, 조선은 아직도 대명률, 경국법전에 나온 그런 거 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10조가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보다는 좀 약했지. 속인주의잖아요, 속인주의.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조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별도 무역 규례를 만듭니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여기서 이제 이 별도 무역 규례에 따라서 여러 쟁점들이 나오는데, 그걸 한번 볼게요. 우선 이 규칙에 따라서 이제 미국을 무제한 수출이 가능했냐는 거예요. 일본은 양미와 잡곡을 수출입할 수 있다. 수출입할 수 있다니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했을까? 국내 시세보다 비싸니까 한 거죠. 쌀을 생산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쌀을 생산했어요. 근데 만약에 쌀을 생산했는데 국내 가격이 더 비싸면 외국으로 팔아요? 안 팔죠. 생산자가. 이제 더 비싸니까 일로 판 거예요. 이쪽은 10원 주고 이쪽은 이런 5원 주는데 어디다 팔겠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생산 사람들은 그게 문제인가요? 저는 이게 첫 번째로 지적해야 될 점인 것 같고, 두 번째로, 그래서 무제한 수출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 그러는데, 예? 그랬을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반대로 이렇게 제한하는 게 올바른 방법일까요? 우리나라 쌀이 부족해요. 왜 쌀이 부족하다고 하죠? 식량이 부족해요. 그럼 식량 수입하면 되잖아. 맞죠? 그 식량 수입하는 게 맞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다시 말해서 이 당시에 인구가 있고 식량 생산이 있으면은 항상 인구가 더 많은 상태였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요 식량을 여기다 하고도 부족해서 사실은 더 수입해야 돼요. 그런데 요 생산자들이 보니까 국내에서 요거 수요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더 비싸게 쳐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로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조절이 일어났어야죠. 이거를 가지고 무슨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전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쌀 생산자들은 팔면 안 됩니까? 돈 더 주는데? 그러한 자유를 제한하는 게 정당할까요? 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항세를 안 받았다 그러는데요. 근데 실제로 다 받았어요. 항세를 언더가 안 받냐? 일본국 정부에 소속된 선박은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유 선박은. 나머지 다 나오잖아요. 고종실록에.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사기치는 거죠, 이거는. 이거 뭐 말할 수 없는 그 팩트 조작인 거지. (12조) 뭐 준수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상호 교부한다고 하고, 뭐 증거를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여기 대조선국 개국 485년 나오죠. 예. 신원, 윤자선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뭐 조선이 독립이라는 증거였다는 거고요. 예, 원문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화도 조약을 이렇게 보면은, 강화도 조약을 보면은 그 첫 번째 느끼는 점은, 야, 이게 시스템이 바뀌는구나 느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4대 교린 시스템에서 베스트팔렌 시스템으로 바뀌는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이게 가장 큰 느낌일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조선의 외교 시스템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느끼는 점이, 야, 이거 무역이 많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무역할 준비가 안 되어 있구나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이 준비를 빨리 해야겠구나 라는데, 이거를 그냥 일도양도 평등 불평등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그냥 매도해버리죠. 그래서 그냥 불평등 끝 하고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국민들 입장에서 이 무역이 일어나니까요 엄청 생활이 좋아집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면화값이 면으로 옷을 많이 해 입잖아요. 면으로. 우리나라 뭐 문익점이 와서 그 혁명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그 산업혁명에 따라서 대량 생산된 면화 제품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면화 가격이
떨어지죠. 그래서 국민들 의료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점점 좋아집니다. 결국 점점 좋아져요. 그리고 이제 나쁜 걸 해서 쌀이 나가서 쌀이 부족해서 문제가 됐다는데 그럼 왜 쌀 수입할 생각 안 했죠? 쌀 수입하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관세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하나 더 하면은 관세라는 건요 우리나라 몰랐어요 이 당시에. 왜냐면 잘 보세요. 우리나라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냐면 그러니까 동양 쪽 조세 시스템의 가장 전형적인 조용조라고 합니다. 땅에서 세금을 걷고 그 다음에 노동력을 쓰고 뭐 이제 그런 건데 얘는 그게 아니죠. 소득 근대적 이게 조선의 그러니까 동양적 전근대적 조세 시스템이 대표적으로 조용조입니다. 그게. 근데 근대적 시스템은 소득 또는 매출 이런 데 세금을 딱딱 때리죠. 관세 이런 거. 이게 근대적 서양적 조세 시스템입니다. 그걸 몰랐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조용조 시스템. 근데 관세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일본 외관무역 할 때 관세 안 매겼거든요. 근데 예전과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 관세는 원래 없는 거예요. 근데 관세 안 막는 걸로 무관세를 불평등 조약이다 라고 단순화시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관세 시스템이 있었을 때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런데 조용조 시스템 상에서 넘어가면서 이제 특히 이 조용조 시스템과 관련돼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나라하고 관계에서 관세를 안 맺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후에 조약들을 계속 맺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하고 이제 중국 소개로 중국의 중개로 서양 국가들하고 맺는데 일본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관세를 일본은 관세 없네 라고 하니까 서양 애들도 야 그럼 나 일본하고 일본 정도는 해줘야지 라고 하기 때문에 관세가 계속 없는 문제점이 생겨요. 그렇죠? 왜냐면 무역하기 위한 협정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관세는 그냥 무조건 생기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담보로 돈을 빌리거든요. 근데 여기를 무관세로 해버렸으니까 돈을 못 빌리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렇게 불평등이다. 그러니까 정말 보면은 제가 대한민국 역사 공부한 역사학자들 그리고 이 역사를 이용해서 무언가 해보자고 하는 사람들 교훈을 얻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의 가장 특징을 보면은 얘는 교훈이 아니에요. 교훈이라고 하니까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요. 끼케야 3분법. 그래놓고는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별로 고민할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좋은 거니 나쁜 거니 평등이니 불평등이니 이런 식으로 또는 좌파들의 특징이에요. 저항자, 그 다음에 부역자, 그 다음에 대중 이렇게 3분법으로 하다든지. 아이고 정말 수준 떨어지는 역사 사관을 보여줘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교훈을 얻으려면 제대로 얻어야지. 잘못된 사실로부터 얻는 교훈이 교훈이겠어요? 조작이지. 역사를 공부하려면 좀 제대로 원문부터 찾아가면서 과연 정말 평등한지 안 평등한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본에 대해서 강화도 조약이 막 이렇게 하면은 원문 한번 볼래? 라고 하면 바로 깨져요. 아주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